지금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책까지 사게 만드는. 책까지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반갑습니다. 댓글이 저는 김기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윤 기자. 어제 오진주의 난이 있었다고. 아 오진주 작가의 우리 오진주 작가. 오진주 작가가 준비 좀 해라 빨리. 더 못해 먹겠다고 저희한테 녹화 하루 전날 책도 좀 빨리 읽어라. 니네 때문에 못해 먹겠다. 녹화 전날인데 아직도 책 안 읽었냐? 거의 뭐 만적의 난 수준으로. 근데 제가 나름 제가 대학원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대학원을 나오면은 한 학기에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보잖아요. 지금 그럼 벼락치기 했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 하고 대학원 2년 동안 6년 동안 그러면 1년에 4번씩 시험 보잖아요. 그럼 6, 4, 24번 시험 본 거잖아요. 똑같네요. 그죠? 학부나. 그렇죠. 근데 다 합쳐 24번 시험 봤단 말이지.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벼락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벼락치기 할 때는 그런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아헤이 참 진짜. 벼락치기 할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공부하다 보면 재밌네. 공부 재밌네. 평소에 좀 할 거야. 다음부터는 평소에 해야겠다. 다음부터 내가 100% 기말고사 때는 100% 미리 한다. 기말고사 때 다음 학기엔 제가 2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는데 모두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단편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단편인데 이번엔 단편 집인데 이번엔 다 읽었어. 아 어제 다 읽었어요? 네, 다 읽고 이거 하루 밤새. 나 4시에 잤어. 4시. 뭐 지난주는 69 때문에 3시에 잤다더니 요새 아주 이거 보고 목요일마다 밤새느라 아주 그냥 목요일마다 세수하고 잠 깨서 책을 열심히 이거 주경 야독 주간에 편집하고 밤에 책 읽고 주편 야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 정혁 기자, 우주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잡히는 곳인가요? 우주. 아니 지난주부터 굉장히 화면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두고 보겠습니다. 아 맞다. 조명을 한번 올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조명을 제가 한번 올리고 와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깜빡했어. 처음부터 다시 해. 아니.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우주에 조명 켜도 돼요? 우주에도 전기가 들어온다. 우주가 밝아졌겠다. 우주도 전기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할 거 많아. 우리가 너무 심심했었어. 자, 지난주 어떻게 보고 주변에서 감상평이 좀 들었나요? 뭐라고 하나요? 일단 이문열이 재밌다. 아하. 이문열에 대해서 욕을 할지언정 본다. 그러니까 역시 어그로를 끌려면 화제 인물을 다뤄야 화제 된다. 인물을 네. 해야 된다. 본인은 어떻게 좀 만족스러웠나요? 지난 방송? 만족스럽지 않았죠. 특히 그 줄거리를. 근데 이게 저는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줄거리가 장황하더라고. 하지만 줄거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줄거리를 짧게 좀 더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예.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진주 작가가 또 어제 그 만취 상태에서도 감상평을 한병태를 혐오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한병태가 본인은 한병태가 너무 혐오스럽다. 그렇죠. 네. 그런 감상평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럴 수 한병태가 있죠. 이문열의 어떤 페르소나가 아니냐. 일정 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한병태는 결국 지식인을 상징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작가 자신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달렸어요. 제이님이 보면서 엄석대에게 내 모습이 보이고 한병태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같은 반 아이들 교사에게도 내 모습이 보여서 움찔 걸었네요. 과연 나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나는 저 소설가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게 살자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음 댓글 좀 읽어주시죠. 강희은님께서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트 한트케를 두고 예술가의 삶과 그의 작품을 함께 봐야 한다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로 의견이 나뉘었던 기억이 나네요. 먼 나라의 작가가 아닌 우리와 동시대 같은 공간에 사는 작가이기에 이문열 작가를 바라보는 마음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우리 덕분에 그의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69도 꼭 함께 읽어볼게요. 킹조님이 난 형들 건강은 모르겠고 영상 자주 올려줘 화이팅 이라고 했어요. 전 이런 댓글이 좋더라고요.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인 거 아시죠? 이런 거 뭐 보고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카페인님이 질문 50권 이미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리스트는 있죠. 하지만 공개하지 않아서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50권, 50편, 50분, 50명 자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평론가분들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불꽃 초매님이 책 읽어주는 기자 1화를 보고 바로 도서관 가서 순위 3점 빌려봤습니다. 덕분에 책 읽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자, 때때루님이 책 읽어 기자 이 마이크 상태만 발전한 게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마이크가 좀 마이크를 갖다 놨는데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저 카페인님이 난 또 마이크라고 별거 없네 했더니 역시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였다라고 하셨는데 또 코끼리님은 음향이 더 좋아져서 더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이번엔 또 조명이 추가됐네요. 조명 추가되고 마이크가 이번엔 잘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번엔 잘 되겠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추정돼요. 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 주는 그럼 무슨 책을 소개할 거냐?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무슨 책이죠? 김초엽 작가 소설 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딱 봐도 샤방하죠. 샤방합니다. 내용도 되게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SF 소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표지가 전혀 SF 같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SF 하면 일단 달 이렇게 있고 막 약간 좀 감성 에세이 같네요. 이게 뭐 이거 보면 아마 에세이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SF 소설이다. 그런데 정연욱 기자는 SF 소설이라고 평소에 많이 읽나요? 잘 안 봐요. 잘 별로 관심이 없고 SF 소설을 보통 장르 문학 죄송합니다.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순수 문학하고 약간 구분하잖아요. 그게 좀 SF를 약간 하위 분류하는 편견이 좀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저는 어쨌든 SF를 뭐 싫어하거나 뭐 다른 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썩 관심은 없어서 이렇게 뭐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는 있죠. 네. 별로 이렇게 저는 주로 좀 옛날 죽은 작가들 책을 좋아해서 그렇죠. 음악도 맨날 죽은 사람들 음악만 들어요. SF를 잘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SF 영화는 많이 보죠. 영화는 많이 보죠. 영화 정말 많이 봤죠.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진짜. 네. 제가 SF 소설을 잘 안 읽다가 작년에 한 권 딱 읽은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인데 작년에 읽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천했다 그래서 봤어요. 교황이 이런 책을 읽으시는구나. 이게 세상의 주인은 신 아닙니까? 1907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나온 지 되게 오래됐네. 이 쓰신 분이 영국의 신부예요. 그냥 신부가 아니고 바티칸에서 꽤 고위직까지 하신 분인데 교황이 도대체 왜 추천을 했을까 해서 봤는데 1907년에 쓴 2000년대의 모습이에요. 1907년에 상상한 2000년대는 그 중간에 돈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2000년대에는 전 세계가 세 개의 세계로 나눠져 있어요. 유럽은 이제 아프리카까지 다 유럽이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미국, 남미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동방 제국, 러시아가 없어졌어. 다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합쳤어. 그러니까 2000년대에 이 사람의 이 상상에 따르면 딱 그렇게 세 등분이 이 신부님의 상상에 따르면 2000년대에는 전 세계가 3등분되어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곧 전 세계가 통일될지 모른다는 희망에 들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거의 이제 없다시피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셨지? 아주 극소수의 그 기독교 신자들만 남았는데 약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 보듯이 대단히 그 사회 소수 세력으로 박해받는구나 또. 그런 이제 배경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기 재밌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읽는데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남편이 이제 출장을 가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야 아내가. 자, 이 당시에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볼러라는 이동 수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행선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처럼 다니는 비행선이에요. 오케이. 자, 20시가 되어도 올리버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 볼러가 파리에서 제 시간에 출발했다면 1시간 전에는 도착했어야 한다. 하지만 어두워진 하늘에 보석 같은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중에도 머리 위를 지나가는 볼러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쭉 나가서 이제 막 불안해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다. 파리에서 발이 묶였을 가능성은 컸다. 이보다 더 늦은 날도 있었는데 타야 할 볼러를 놓쳤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전보를 쳤지만 필립스가 전달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전화기 앞에 섰다. 둥근 수화기 밑에는 각각의 연락처로 분류된 버튼이 있었다. 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일단 전보를 쳤다는 게 전보를 우리 이제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은 사실 있을 수 없죠. 연락이 두절된 거야. 그러니까 카톡, 핸드폰 이런 상상 자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
비행기가 파리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건 상상이 되는데 네. 카톡은 그러니까 전보를 친 게 제일 빠른 지금 메시지인 거야. 그 당시에선 정보도 굉장히 빠른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소하기 밑에 연락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화기도 이게 무선 전화기를 이제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버튼이니까 1907년에 상상한 미래는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뭐 구석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80년대 SF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에이리언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뭐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 네. 보면은 대단히 이제 먼 미래 같은데 그 뭐 최첨단 그 기기들의 운영 체제가 되게 옛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SF 소설, 그러니까 지금 SF 소설을 한 20년, 30년 뒤에 보면 이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 원더키드. 2020 원더키드 지나버렸잖아. 작년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에 그 교과서 같은 데 실린 뭐 2020년의 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사파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자동으로 움직이는 뭐 보도 블록 뭐 이런 거 있잖아. 서 있으면 가는 거 있잖아. 큰 거 막 있어. 근데 이렇게 막 보면 스위치 같은 게 되게 옛날식이고 되게 옛날식에 막 뭐 버튼 눌러야 되고 막 터치 스크린이 없는 거 터치가 터치 아닌 스크린이라는 거지. 생각을 잘 못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과 또 이제 이게 실제로 바뀌는 거는 그만큼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의 상상대로 미래가 정말 발전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여튼 SF를 읽는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정말 뭐랄까 약간 어긋난 옛날 SF도 읽는 재미가 있겠네요. 내용 작품적으로는 재밌습니까? 좀 교황이 왜 읽으라 그랬는지 알겠다. 아 결국 마지막 기독교들이 그렇지. 다 세상을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새끼들아, 니들 또 소돔과 고모라 잡은 또 된통 다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지적으로 오만한 이제 막 그 2000년대가 바벨탑을 막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어. 인간의 지성은 정말 종교를 능가하고 음.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다. 어. 정말 인간의 오만이 하늘까지 네. 치솟았을 때 비로소 이제 그분이 강림하셔서 그래서 바벨탑을 뭐 샥 하셔서 그렇게 한다는 정말 판타지 소설입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비추. 비추. 내용은 비추인데 그런 건 재미가 있죠. 네. 그런 재미. 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F 소설 잘 보지 않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스타워즈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스타워즈는 정말 이제 그냥 스타워즈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제일 비웃는 게 막 우주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뿅뿅뿅.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안 돼. 하지만 김초엽 작가의 소설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김초엽 작가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찾아보긴 했는데 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93년생이시죠. 93. 엑스포드 태어나셨구나. 그 포스텍, 그러니까 포항공대 조리 때 음. 포스텍에서 화학과를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까지 한 과학도인데 이제 SF 소설로 처음부터 끝까지 등단을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가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을 때 강연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의 생각들을 많이 좀 읽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 리포트를 한 김석 기자가 이제 네. 길게 디지털 기사를 썼어요. 당시에 강연에 참석해서 SF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SF는 뭔가 현실에서 좀 벗어나려고 있는 소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초엽 작가의 생각은 정반대로 현실을 좀 다르게 보는 새로운 수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SF를 우리가 읽고 또 본인도 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도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결국 다 지금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메시지는 배경은 뭐 먼 미래지만 그러니까 김초엽 작가가 상당히 우리 시대 소설 50편 중에서 가장 젊은 작가고 그 두 번째로 했거든요. 방송 순서로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김초엽을 했는데 사실 의도가 있었어요. 현기영은 좀 사실 무겁잖아요. 너무 무겁죠.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묵직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 명단 자체가 좀 그래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정반대로 아주 최신의 제일 최근에 젊은 독자들이 사랑하는 작가를 아주 정반대의 작품으로 다루면서 굉장히 좀 다양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플러스 그 김석 기자 그 저희 이제 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저희 팀의 팀장입니다. 이 김초엽이 너무 광팬이야. 아 그래? 그래서 시작부터 성덕이네 성덕. 제가 현기 형을 첫 편으로 해야 됩니다 했듯이 김초엽은 건들지 마라. 내가 한다. 이건 내가 한다. 그래서 그리고
명단을 우리가 이제 의뢰했잖아요. 네. 그 평론가들이 네, 조사를 네, 하는 기간에도 막 기도하더라고. 김초엽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 진짜. 그래서 완전 팬이구나. 명단 받자마자 있다. 어. 그래서 봤어.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팬심을 갖고서 울산으로 내려가서 만나고 와서 룰루랄라 갔겠네. 네, 너무나 흡족해해서 어. 그 발랄함에 막 본인이 이제 감화돼서 어. 정말 그 제가 옆에서 봐도 그 리포트를 신나게 만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그 리포트가 이 소설 이 김초엽 편은 정말 독특하게 이 소설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작품을 이렇게 깊이 파는 리포트가 아니었어요. 이 소설집을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이제 가까이서 김석 팀장을 보니까 보였어. 너무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 김초엽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본인의 너무 많아. 그게 너무 많은 면에서 드러난 뭐 리포트여서 사실 김초엽 작가에 대해서 좀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뉴스는 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죠.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어떻게 실제로 만나보니까 좀 어떤 분이라고 하던가요? 일단 굉장히 제가 우리 뭐 이따 영상 뒤에 붙여주실 테지만 그냥 정말 평범한 뭐 대학생 굉장히 동안이시더라고요. 대학생 같은데 뭐 실제 대학생 나이는 아니신데 굉장히 발랄하고 아주 그 솔직했대요. 이 어차피 우리가 작가에 대한 좀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가는 약간 진지하고 무거울 것이다. 뭔가 또 자기만의 세계가 있을 거고 특히 SF 작가라서. 근데 굉장히 하여튼 솔직하고 그냥 정말 부모님과 사는 20대 그 평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게 제가 이제 그 가까이서 본 작가들이 뭐 많이는 없지만 대체로 두 분류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현실하고 본인을 좀 괴리시키는 분들. 나는 나만의 세계에 머물겠다. 그래서 내 세계를 오로지 소설로만 표현하겠다라는 대표적으로 김훈 같은 분들이 좀 그런 부류인 것 같고 끊임없이 이제 현실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소설도 이렇게 썼지만 저는 내면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나 많이 갖고 있답니다. 라고 내면의 세계를 끊임없이 이제 막 공개하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작가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황석영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김초엽 소설가는 아주 젊지만 그런 후자의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네, 그런 청춘 작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책 보셨습니까? 전 이번에 이제 제가 저는 SM 소설 자체는 아니거니와 그 소설 자체를 별로 안 보고 그러니까 워낙 소설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봐요. 소설 왜냐면 저는 놀아요. 책을 별로 안 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안 보는데 이번 기회에 보게 되는데 되게 저는 약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새끼는 저거 SF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 떠든다. 바로 그겁니다. SF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놈이 나와서 보고 어땠는가 요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쪽도 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SF 매니아들이 보기엔 좀 가짜는 소리 하는 그럴 거죠. 수 있죠. 가짜는 소리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참아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의 소설을 50편을 꼽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갔다. 그렇죠. 5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 물론 50손가락은 아니겠죠 보통. 50 상상이 이상하네. 50손가락 안에 들어갔다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일단 지금 독자들이 열광적으로 이게 지금 사실 요새 책 안 팔리거든요. 막 큰 서점도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서점도 없어지고. 근데도 이게 20쇄를 찍었어요. 20쇄. 네. 20쇄 하면 제가 감이 잘 안 와요. 그게 많이 찍은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신간에 막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들은 1쇄가 끝입니다. 2쇄를 찍는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쇄라는 게 한 번 초반에 한 몇 부, 한 1000부 찍나요? 3000부 정도. 3000부 찍었는데 다 안 팔린 거지. 1쇄를 찍고 이제 그 책은 계속 그렇게 1쇄로 가는 거죠. 1쇄로. 보통은 그래요. 한 90% 이상이 그래요. 90% 이상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더 뭐 책들을 많이 사서 봤겠지만 지금은 특히 더 책을 안 보는 시대여서 근데 이제 조금 이름 있는 작가나 아니면 화제가 되는 작품들은 이제
뭐 드물게 한 2세, 3세까지 찍기도 하죠. 어. 근데 이렇게 20세라는 거는 정말 이건 현상이라고 할 만큼 지금의 독자들이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팬층이 두텁게 뚜렷하게 형성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을 접촉을 해보면 이 책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한 열광적인 그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스페셜 에디션이 나와요. 이건 몇 번째 에디션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덕후들이 덕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 책을 갖고 있어도 껍데기가 바뀌면 또 사고. 저도 메탈리카 5집은 한 그렇잖아요. 5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LP까지 있어. 막 LP 플레이어도 없는데 뭐가 안 바뀌었는데 계속 사잖아요. 또 나와. 또 몇 주년 에디션 또 나와. 또 그리고 사야 돼. 거기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아, 행복하죠. 보고 지금 있으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 플러스 그런 현상만으로는 이렇게 50편에 못 들어가겠죠. SF라는 장르가 이제는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르 문학으로 좀 구분해서 봤던 그 시선에서 탈피하게 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20세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혁 기자는 이거를 알긴 알았어요. 이름은 알아. 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요. 또 그리고 김초엽 하니까 가까이 있는 김석 팀장이 맨날 김치현 얘기를 하니까. 김초엽 짱이다. 근데 자, 그래서 저희 이 뭐랄까 둘 다 이 40대 이 쉰내나는 40대들끼리 얘기를 해봤자 이게 잘 모르겠다. 진짜 마니아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을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20대 여성분이거든요. 정혜우 작가 전화 빨리 걸어봐. 아 제가요? 스마트폰 그봐. 아니 이게 지금 30세네? 30세요? 32세네 이건. 32세요? 더 넘어갔네. 미쳤네. 미쳤다리. 주세요. 아 정해줘 전화 연결해요? 여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바로 연결하는 거야? 네, 정혜주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책 읽기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 그렇죠. 전혀 정말요? 낯선 캐릭터죠 지금. 자, 그래서 자기 소개 잠깐 해주세요. 네, 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매일 기자님들에게 갈굼을 당하는 뭐야? 소개가 왜 그래? 맞잖아요. 틀립니다. 맞습니다. 예,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죠? 저 28살이요. 28이면 이제 간당간당합니다. 아직은 김초엽 작가와 한 살 차이네요. 20대 간당간당해. 그래도 20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층이 그 이 김초엽 작가의 소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비 속. 그 정혜유 작가님은 이 우비 속이라는 책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제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좀 핫했던 책이어가지고 역시. 한 18년도, 19년도쯤에 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오자마자 읽은 거네 거의.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여튼 그 17년쯤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게 빨리 읽은 거죠. 응. 네. 근데 작가님 일단 주변 반응은 주로 이 책을 이제 권할 때 뭐라고 하면서 권하던가요? 일단은 SF 장르라는 게 저한테는 좀 멀었고 제 친구들도 읽는 책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런 걸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SF인데 되게 감성적이야 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읽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직접 읽어보니까 어떻든가요? 근데 그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SF인데 감성적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SF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걸 읽다가 늘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게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설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많죠. 네. 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은 뭔가 진짜 이런가? 내가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그렇지. 늘 망해. 기술이 발전하다가 늘 망해. 핵전쟁 나고 다 죽어. 그죠? 막 AI한테 지배당하고. 터미네이터가 와서 다 죽이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정혜주 작가가 영문학도잖아요. 네. 물론 이제 졸업은 했지만 영문학도는 학교 다니는 내내 읽는 책들이 뭐 셰익스피어니 디킨스니 이런 고전들인데 그런 고전들에 익숙한 독자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좀 뭐랄까 가볍지 않나요? 그래서 읽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왜냐면은
진짜 셰익스피어와 디켄스네. 생각만 해도 지금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걸 읽으면 일단 좀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는 기분들이 좀 있어갖고 특히 디켄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일단 호흡도 엄청 길잖아요. 네. 보통 단편보다 장편 소설 위주니까. 그래가지고 좀 너무 그거는 현실에 천착한 느낌이라면은 이건 어찌됐든 좀 미래의 이야기고 그러면서도 좀 말랑말랑하게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풀풀 읽혀서 좀 계속 보고 싶고 읽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부담이 없다. 일단 부담 없이. 맞아요. 부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비 속에서 뭔가 본인이 좋았던 부분 같은 게 혹시 있는지 뭐 짧게라도 뭐 그런 장점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구절이라거나 뭐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추천 제 친구, 아니면 추천사 뭐 이런 거. 저랑 제 친구들이랑 제가 이거 김기아 기자님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었거든요. 네. 너희는 이거 왜 좋아해? 막 이러면서. 잘했다. 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한 게 소설이 되게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수자나 뭐 이제 인권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녹아 있잖아요. 지금 비판할 만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거를 누구를 공격하지 않고 되게 무해하게 표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단순히 그 소수자나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넘어서 뭔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좀 녹아 있어서 읽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 인류애 너무 요즘에 인류애 폭삭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안녕. 안녕.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전 그 정혜주 작가 친구분의 표현, 무해하게 인류애를 좀 증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 약간 딱 그 얘기 들으면서 희주 할머니가 그 외계인들이랑 같이 살았던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지? 스펙트럼. 그게 스펙트럼인가? 그 생각이 나네요. 약간 이제 뭔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빛의 속도 갈 수 없다면 이게 한 장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편이 모여져 있는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이 책을 이제 보라고 하고 딱 받자마자 김초엽 소설이라고 써 있어. 근데 좀 헷갈릴 단편선이라고 안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소설이구나. 그럼 이게 한 권이 다 그 빛의 속도구나. 장편이구나. 그래서 앞에를 봤죠. 근데 소피에 대한 이야기. 소피가 어디로 간대. 수레자가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데. 갈 때 빛의 속도로 간대. 근데 갈 수가 없는구나. 근데 보니까 걸어가. 그래서 절반도 돌아오지 않는데 막 걸어가. 언제 워프를 타나? 언제 빛의 속도로 가나. 끝날 때까지 몰랐어. 끝날 때까지. 그 이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단편은 계속 읽네요. 한 챕터인 줄 알고. 한 챕터인 줄 알고. 하지만 한 챕터의 합체가 아니라 한 편의 단편이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 차례를 보고 이 네 번째가 우비 속이구나. 그래서 우비 속을 그다음 읽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뭐 내용이 많은데 이거 대충 그 줄거리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먼 미래예요. 그 우주 정거장에서 시작하죠. 우주 정거장에 웬 남자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우주 정거장의 큰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 먼 우주를. 벌써 지겹다. 근데 이때가 이제 약간 이 소설 속의 세계는 배경이 이제 막 우주로 이사를 갈 때. 자, 스포일러 나옵니다. 스포일러 싫어하시는 분은 이 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주 여행을 할 때 이 워프 버블이라고 표현하대요. 저도 뭐 잘 100% 이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우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 이게 뭐 우리가 평생 몇십 년을 가도 뭐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선 주변의 물질을 뭐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제 거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뭐 기술이 생겼대요. 작가도 자세히는 얘기 안 해.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 그거 어떻게 몰라.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래서 꽤 멀리 갈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아무튼 워프. 이제 막 이주를 다른 행성으로 할 무렵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먼 행성에 굉장히 살기가 좋고 풍경이 좋다고 소문난 아주 먼 행성에 이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분은 솔트레이크인가?
아니 무슨 뭐 슬램포니아. 본인은 과학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먼저 가라. 나는 되게 중요한 거죠. 냉동인간 기술이잖아. 그러니까 딥프리징. 굉장히 그 우주 여행하고도 밀접된 그쵸, 기술인데 그쵸. 우리가 이제 계속 가면은 지루하잖아. 그리고 지루하죠. 시간이 일단 인생에서 10년을 낭비할 수 없잖아. 아무리 우주가 중요해도. 음.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 이렇게 영원히 자는 거. 그다 딱 깨면은 이제 갑자기 자기 전 상태로 그냥 돌아오는. 냉동인간. 여기서 이제 딥프리징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대. 그래서 이제 먼저 보내고 난 요거 끝나면 이제 가야겠다. 뭐 그때는 이제 무슨 KTX 같이 이렇게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는 셔틀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 발표를 하겠죠. 이 기술의 뭐 첫 이제 그 뭐 행사가 있는 전날에 이제 아주 심각한 사실을 알게 되지. 그 무렵에 이 워프 버블을 뛰어넘는 이제 웜홀은 이제 통로잖아요. 이게 저도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주가 여러 가지 은하계가 있어서 이 은하계를 이어주는 이 지름길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지름길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다른 차원의 우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워프 버블하고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빠르고 경제적이고 그래갖고 이제 우주의 트렌드가 글로 간 상황이라서 이제는 몇십 년 가야 되는 그 노선이 폐기가 됐대. 나는 그동안 연구를 열심히 해서 몰랐어. 그래갖고 내가 내일 컨퍼런스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고 이거 끝나자마자 마지막 비행선을 타고 가야겠다. 그 컨퍼런스가 끝나면 그 아들과 남편이 있는 별로 가는 마지막 셔틀이 이제 출발. 결국 못 타요. 그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 우주 정거장에서 망연하게 기다리고 있고 그 할머니를 발견하는 그 남자는 사실은 이 소설 초반에는 그 정체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이 우주 정거장이 너무 오래돼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뻗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폐기가 안 되니까 이 회사에서 이제 저 할머니 빨리 데리고 와라. 지구로 빨리 데리고 와라. 라는 임무를 띠고 이제 이 정거장에 와서 할머니의 얘기를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고 할머니 갑시다. 그 우주 셔틀 이제 없어졌습니다. 안 옵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하지만 할머니 안 가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할머니가 뭐 그래 가자 해서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는 자기 우주선을 타고 이제 그냥 뭐 도망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지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먼 우주로 사라져가면서 수술이 끝나요. 그 슬램포니아로 가는 거죠. 방향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히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슬램포니아로 향하지만 못 가겠죠. 사실은 슬램포니아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죠.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먼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할머니 가다가 돌아가셨겠지만 아니 그리고 이미 그 할머니가 출발할 시기는 그로 간 남편하고 아들이 죽고도 한참 지났을 시간이 흘러. 그렇죠. 본인은 이 딥프리징 그 기술을 본인이 몇 번 써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이미 170살인가? 110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저 여기서 이제 들은 이 비극 슬픈 이야기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자기 연구에 몰두한 나머지 먼저 떠나보낸 그러니까 이민 보낸 가족들을 이제 뒤따라가지 못하고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 그 셔틀까지 놓치게 되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아니 실패했네. 발표를 끝나고 바로 가면 되는데 발표 이후에 너무 많은 취재진들이 나를 붙잡았지. 기레기들. 역시 기레기가 문제다. 역시 이래도 한 인간의 가족과의 재회를 막아버렸네요. 기레기 놈들이 자기들 취재하는 것만 생각하고 과학자의 이 과학자의 인생은 신경도 안 쓰는 이 기레기들이 붙잡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분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근데 대답할 시간이 없다면서 빠져나왔지만 이미 지체된 시간이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레기 때문이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 근데 이 소설 읽으시고 정력 기자는 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 일단 메시지 자체는 너무 아름답죠. 우주에 혼자 남은 인간의 절대 고독. 그 다음에 차원이 다른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리에 그 거리와 떨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우주의 어떤 그 뭐 이런 분위기들이 되게 아름답게 와닿긴 했는데 저는
이 소설이나 영화나 이 개연성을 되게 중시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제 취향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예로 든 기자들 해치고 가면 되잖아. 아 늦었다니까 그래도 기자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개에 있어서 이게 좀 이게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사가 좀 부족하다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이 기술 딥 프리징 뭐 타임 워프 뭐 워프 버블 웜홀 이 할머니가 계속 이제 이 남자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는 그 전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장황하면서 물론 필요한 설명이긴 한데 SF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초엽 작가 그런 말을 해요. SF를 읽을 때 과학적 지식이 꼭 많이 필요하지 않다. 어차피 SF도 다 속임수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는데 막 어려운 말들을 써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근데 그게 그럴싸하게 보이려면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은 대단히 좀 1차원적이죠. 어떻게 설정을 할지는 이제 작가의 뭐 나름의 개성이 있겠지만 뭐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뭐 상황의 이 시간적인 뭐 구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는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와닿진 않았어. 아, 이 미래가 이런 것이구나. 이 작가의 생각이 이렇구나. 이 상상력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열되는구나. 그래서 쉽게 이 스토리에 좀 녹아들지 못했어요. 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자 리포트 할 때들 배우는 뭐 영상 문법이라는 게 뭐 말해주지 말고 보여줘라. 돈텔 쇼우댐인가 뭐 그 있어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너무 길었다 이런. 네. 저 이제 보면서 저도 처음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이거 두 번 읽었어요. 두 번째 볼 때 약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읽었는데 뭔가 내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인터뷰할 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사람 사실 인터뷰나 비슷하니까 이게 상황 자체가. 근데 할아버지 인터뷰 가면은 거의 대부분 말이 안 끝나. 할아버지들 딱 붙잡으면은 얘기를 엄청 길게 하시고 정말 TMI 그 자체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할머니가 또 있긴 있더라. 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렇게 좀 왜냐면 이 할머니 설정 자체가 여기서 아무랑도 얘기 안 하고 되게 오랫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너 잘 만났다.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내 인생 얘기 170년 인생 얘기 너 지금부터 딱 들어. 너 딱 걸렸어.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약간 저도 처음에는 읽으면서 뭐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기나 싶어 그 약간 좀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그래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좀 그런 편이지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는 납득이 되게 됐어요. 좀 너무 불편했던 게 마지막에 할머니가 이제 안 따라가고 이제 망망대해 우주로 이제 혼자 가잖아요. 이 남자가 그동안은 굉장히 어쨌든 잘 들어주고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 할머니한테 감정이입까지 잠깐 되고 충실한 이제 청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레이저를 쏘잖아. 레이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먼저 플라즈마 총 쏠라고 했잖아. 아니 그건 이제 뭐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미 일단 액션이었고, 대립이 되는 거야. 뭐 어차피 그건 빈 총이었는데 고장났죠. 떠나는 할머니를 향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그거는 이 소설의 그 일관된 톤하고 너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설정이 왜 필요했을까 갑자기 좀 의아하기도 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온 목같이 좀 어색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와 안나의 시선이 마주쳤는데도 거기다 보고 플라즈마 무기를 발사해. 갑자기 소설의 톤이 바뀌어. 예를 들어서 우연히 이거에 빗나갔지만 명중했으면 눈 마주치고 이렇게 쫙 눈 맞췄는데 명중했으면 할머니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갑자기 장르가 근데 이제 전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 대목도 납득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안나 씨라고 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남자가 당황하여 블랙박스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블랙박스 얘기가 딱 나오면서 직능인으로서의 이 남자의 약간 좀 뭐랄까 입장이 좀 이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할머니 얘기 듣다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용의자 뭐 용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할머니가
용의자랑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감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듣다가 아 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용의자 갑자기 도망치려래. 그럼 바로 이제 총 가서 쏘고 그런 나는 뭔가 이 사람이 남자가 청자에서 갑자기 이 직업인으로서 확 바뀌는 그 장면이 그 중간에 아니지. 용의자한테는 테이저건이나 뭐 이렇게 그치. 응. 플라즈마 이 결과가 너무 참혹하잖아. 중간이 없어. 플라즈마 건 말고는 없으니까. 아, 좀 그래. 그러니까 근데 좀 그렇긴 해. 근데 전 중간에 블랙박스 얘기가 약간 나오면서 아 약간 이 좀 뭐라고 하죠? 그 쿠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아따 되게 블랙박스 얘기 나오면서 되게 편들어주네. 그래 이 사람이 되게 이때부터는 뭔가 자기가 여기서 이 할머니 놓치거나 그냥 보내버리면은 뭐 징계받는다고 나와요. 이거 뭐 무슨 네, 방조죄로 뭐, 잡혀야 돼. 사람이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제 뭐 일상에서 사고를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이 뭔가 내 할머니에게 푹 빠져 있다가 확 나와서 근데 플라즈마 무기에 쏜 거는 레이저는 심했다. 그러니까 발사하려 했다 그는 몰라. 근데 발사를 했잖아. 맞았으면 할머니 죽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실턴을 바로 발사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안나가 남자를 향해 빙긋 웃었어. 맞았으면 어떡했어. 대인배야. 데인베라보다는 할머니는 뭔가 거기서 맞았어도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런 약간 여유. 어차피 죽을 각오로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남자가 일관된 어쨌든 그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 그죠. 소설에서 굉장히 남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기엔 너무 둘밖에 안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느낌이 다른 캐릭터 같았어. 그렇죠.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시죠. 입체적 구성.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아직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결국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왜 이 제목을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차원적으로 이해하기엔 우리가 빛의 속도로 어차피 갈 수 없다면 도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 그리움과 이 그리움을 해소할 수 없는 현실에 맞서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별로 이렇게 이 소설의 메시지와 제목이 궁금하잖아. 소설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소설을 다 읽으면 해소가 되겠구나 라는 게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아 그거는 저도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니까 기본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니까 기존의 그 이게 길이 폐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버스가 끊기는 거지. 거긴 노선이 없어지는 거야. 거기 어차피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는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술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꾸 이제 끊기고 없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없는데 빛의 속도로 갈 수차 없다면 우리는 자꾸 이런 버려지는 이런 우주의 외로움의 총합을 자꾸 늘려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은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 제목을 보고 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뭔가 되는 건가?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제목은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슬램포니아 행성에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은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고 하거든. 뭐 어떡해.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어차피. 그래서 그런 어떤 명쾌한 해결 이런 건 아니다. 결국은 본인이 연구했던 그 딥프리징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광고했다. 슬램포니아 행성에는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수만 년은 걸리는 거리에 몇만 광년 멀리 있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웜홀을 타고 딴 데는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슬램포니아는 못 가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어떻게 갔을까요? 그 전에 딥프리징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거 워프 버블. 딥프리징도 수만 년은 좀 심한데. 아니 워프 버블을 하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 워프 버블 알지 못하면서 그 워프 버블 알아 당신이?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프 버블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뭐 제목이나 이런 그 구성보다는 메시지가 되게 저는 이거 보면서 전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인터넷에 그냥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인데 자기 엄마가 맥도날드 키오스크에 가서 주문을 하다가 그거를 주문을 못 해가지고 돌아와서 막 우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엄마 난 끝났어라고 한다는 거지 어머님이. 그래서 뭔가 이 기술이 정말 자비 없이 발전하잖아요. 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비 없이 막 질주한다고 기술의 발전은 과학 기술의 발전은.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못 따라가거나 나이 혹은 뭐 본인의 경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뒤로 밀려나 버리고
근데 그런 그 이야기가 전 떠오르면서 되게 좀 슬펐어요. 슬프고 왜 여기 뭐 그 역자의 말 해설을 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그 저자의 말로 보면은 뭐 독일에는 그 원래 버스가 오지 않는데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자꾸 와서 기다려셔가지고 그 정류소를 폐쇄하지 않고 마지막에 경찰들이 와서 이제 모시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것 같은 뭔가 따뜻한 그런 배려, 이제 사회 이걸 뭐라고 하죠? 기술 배제 소외층이라고 하나? 그 소외 계층에 대한 그리고 저는 그 엔딩도 사실 솔직히 저는 마지막에 할머니가 타고 가잖아요. 그게 되게 되게 약간 예상되는 엔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랬지만 두 번째 봤을 때는 뭔가 이 할머니가 평생을 되게 과학자로서 자긍심 있게 살아온 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신의 이 딥브리징 기술이 인류에게 꼭 우주 여행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될 수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를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정작 자기와 자기 가족들한테 못 간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완성되는가? 인간이 고결하고 존엄성 있게 자기의 삶의 매듭을 어떻게 짓는 것이 존엄한 매듭인가를 이 할머니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마지막에는 보면서. 거기다 이제 플라즈마를 쏜 거지. 이 직원은 계속 생각나. 근데 나는 이 직원도 이해가 돼. 이게 뭐 S1 같은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S1 직원 같은 거잖아.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사람 중에 안 되지만 뭐 쏴서 이분도 뭐 죽이려는 건 아니었겠지. 근데 명중했으면 큰일 났을 거야. 명중했으면 어떡해.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약간 빗나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근데 보고서 저는 사실은 딱 제목만 봤을 때 나는 이게 연애 얘기일 줄 알았어. 조금 그런 냄새가 나죠. 그치. 약간 내가 너한테. 내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러니까 일본 애니 막 초속 5cm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구나 싶었는데 웬걸 진짜 과학자 얘기였어요. 과학자였고 긍지 높은 과학자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하지만 정작 자기는 가족에게 가지 못하고 그 외로움과 자신의 삶을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꽉 채우고 마지막엔 존엄하게 그래도 슬램포니아 가족들은 이미 죽었겠지만 난 거기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 어떻게든 느리게든 간다는 엔딩으로 느림의 미학. 뭐 느리게라도 가는 것이죠. 언젠간 닿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읽고 되게 더 약간 짠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아니 뭐 짠하긴 하죠. 네. 전 처음 봤을 때 별로 안 짠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 짜증냈잖아. 처음 봤을 때는 뭐지? 방송 어떻게 하지? 막 방송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또 오히려 두 번 보니까 여러분 두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 보세요.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소설집에 요거는 한 편의 소설이 불과하고 뭐 다양한 소설들이 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다른 작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여기 보니까 뭐 데리키 유튜브에 가오리 얼룩매님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정말 감명 깊게 읽었죠.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되는 젊은 SF 작가입니다. 기자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 고증에서 작가의 전공이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SF라는 게 사실은 과학 기술 이런 거를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지만 이제 어떤 이런 과학이 되게 발전하는 상황이라던가 과학적인 어떤 뭐 감정의 물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거기도 한데 이런 걸 도구 삼아서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고 네. 지적 자극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우리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초엽 작가의 이 SF 다른 작품 전 솔직히 다른 작품 되게 더 좋았던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작가 정연욱 기자는 어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꼽으시던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두 번째 있는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이게 영화 그 벌새 감독님이 이제 뭐 영화화 하신다는 작품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상상했을 법한 설정이죠. 외계 우주에서 조난됐을 때. 그래서 이제 미지의 행성에 떨어졌는 자, 여기부터 스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떨어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 결국 결론은 맨 앞에 나와요. 할머니가 이제 자기 얘기를 늘 해주는 건데 그 할머니가 젊을 때 이제 우주 뭐 탐사를 할 때 어느 이제 그때는 이제 외계 생명체와 직접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외계 생명체가 어딘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밝혀졌지만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젊을 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조난을 당해서 이제 그 어떤 미지의 행성체에 불시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 그 지능을 가진 인간과 아주 유사한 이제 외계인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외계인들과 막 한참을 같이 사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 외계인들하고 이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쨌든 관찰 결과 이 외계인들은 색깔로 의사소통을 하더라. 이 색깔의 어떤 빛의 농담 아니면 색깔 그 빛의 차이, 밝기의 뭐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까지는 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체득을 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소설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소설이 뭐 이렇게 서사가 복잡하지 않고 그 외계인들과 이제 뭐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그들과 이제 끝내 뭐 어떻게 깊은 대화는 못하지만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그 외계인이 하나 있잖아. 이 할머니의 전담 이 외계인이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계인은 빛으로 색깔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기록을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지. 근데 이제 지구로 돌아와서 평생을 연구한 끝에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게 이 소설의 가장 이 전체 소설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손녀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라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이 할머니를 보고서 관찰한 기록에 따르면 참 인간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생물이구나 라고 했다는 게 소설의 결말입니다. 자, 정혁 기자는 이게 왜 좋았습니까? 이 작품이. 이 작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지의 어떤 그러니까 타자와의 소통 노력을 일단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계인에 대한 그 우리의 호기심은 늘 있잖아요. 근데 그 외계의 존재를 되게 뭐 어쨌든 작가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재밌게 묘사해요. 그리고 외계인이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그게 재밌어요. 이게 막 그림인데 그렇잖아. 우리가 언어가 색깔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계인의 결론이 인간은 참 아름답다. 결국은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우리 소설의 단골 소재고 주제인데 이런 외계인을 거쳐서 이렇게 쿠션 삼아서 우라를 돌려서 고전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역시 이 소설집을 관통하는 따뜻한 인간애가 있는 소설이죠. 저는 나는 왜 계속 이걸 이렇게 읽지? 네. 보면서 계속 전 이상하게 약간 부정적인 작품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뭐냐면 전 그 대목이 되게 납득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을 많이 하잖아. 그럼 보통은 이제 로스웰 외계인과 생각한단 말이고 머리 크고 눈 이만 기본적으로 ET형이죠. ET잖아. 허연 ET. 근데 이제 난 이제 아니야. 아예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지. 이제. 그래서 상상하지. 그래서 영화 맨인 블랙 보면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나오고 뭐 스타워즈 봐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맥이 풀릴 만큼 사람이랑 그냥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 대목이 전 되게 뭐랄까 귀여웠어요. 귀엽고 그래 참 맥 빠지겠다 그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그 부분이 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화 컨택트 또 그런 내용이에요. 외계 생물과 우리가 첫 접촉을 그렇지. 딱 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물과 첫 접촉의 그 어떤 두근거림과 이런 건 영화 컨택트에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네의 어떤 별에 내가 떨어진 거니까 컨택트는 지구에 얘네가 온 거거든. 얘는 내가 거기 간 거야. 근데 그 요즘 나온 컨택트.
옛날 컨택트는 딴 내용인가요? 옛날 컨택트 그 이건 아니고 교신하는 교신이잖아. 그거 말고 이제 만나는 아무튼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그 뭘 달아주잖아. 달아주고 얘를 지켜주고 애들이 뭘 이렇게 막 했을 때 이제 해코지 하려고 할 때 막아주고. 그래서 그 얘가 무슨 말을 하는데 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서로 못 알아듣죠. 계속 못 알아듣죠. 계속 못 알아듣죠. 전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개를 대할 때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애완동물로 이제 여기서 취급을 당하는구나 주인공이.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약간 그런 전개를 상상한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인간들이 개한테 하는 것 같은 행동을 이 루이가 희진한테 계속 비슷한 걸 하는 거지. 외계인이 사람한테. 외계인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희진은 여기서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개가 꼬리 흐르는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런 약간 전개를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애완동물이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개도 인간 원래는 고등동물이었다. 난 약간 그런 쪽으로 꼬아가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지. 끝까지 이 외계인은 사람보다 똑똑한 존재인 것 같진 않더라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걸 뭔가 막 희진이 뭘 막 써 가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되게 이제 귀엽게 보고 이제 그런 반려동물로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저의 그런 되게 유치한 상상력은 거기까지였고 사실은 둘이 뭔가 연구하고 그리고 이 루이라는 그 새로운 그 인격체가 자꾸 죽어. 몇 년 만에 죽고 또 승계되는 거지. 그 루이라는 그 인격이 승계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색깔로 기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인간이 가청주파수 이상의 색은 이상의 소리는 못 듣는 것처럼 어떤 가시광선 안에 있는 이제 색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는 그림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왜 도망갈 때 이거를 안 잡았지? 아니 도망갈 때 안 잡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도대체 어떻게 돌아온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게 나 너무 궁금해. 열린 결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이게 다 열린 결말로 그냥 퉁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린 결말은 이게 독자에게 다양한 여운을 주는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 작가가 서사의 그 아주 그 중요한 고리를 본인이 독자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무책임함도 같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그 열린 결말에 대한 설득력도 다른 거지. 근데 이 작품은 자꾸 이제 나쁜 얘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왜 그걸 비워놨는지가 난 이해가 안 돼. 빡세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비움으로써 여백이 생긴다기보다 그냥 답답해. 설명을 안 한 공백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그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 할머님이 한 번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 탓이다. 할머니 탓이야. 내가 봤을 때. 할머니의 이야기가 늘 갑작스럽게 끝이 나요. 과묵한 할머니 탓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의 빈틈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어. 할머니가 얘기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따져야 돼. 할머니 따져야 돼. 작가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근데 이게 거기까지 쓰면 이제 중편 장편 되는 거지 이제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초엽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없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저는 이제 각자의 취향이지만 이런 게 빠지면 그 따뜻함조차 이렇게 의구심이 들게 되는 굉장히 그 못된 독자여서 이 모든 작품들에서 그런 아쉬움들이 하나씩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대문호의 책만 보다가 대문호의 작품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조금 그 김초엽 정서에 들어가기에 나는 아직 조금 그 의구심을 아직 김초엽 작가 소설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있는 마지막 부분 그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 부분 되게 좋게 봤다. 그건 아주 좋았어. 저는 그게 좀 별로였어요. 네. 왜냐면 나는 약간 여기서 한 번 더 뒤틀어주길 바랬어. 꼬여갖고 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마지막에 약간 사실은 되게 웃긴 내용이었다거나 되게 얘는 뭐 애완동물 똥 치우는 게 되게 뭐 귀찮다라거나 약간 이제 약간 더러운 내용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약간 피식 약간 이게 되게 절정으로 막 가잖아요. 가다가 여기서 뭔가 피식하고 약간 그래 하면서 약간 되게 너무 약간 이거는 뭐랄까 딱
짜여진 그런 말인 것 같고 뭔가 아름답게 가야죠. 나는 약간 여기서 약간 일상적이지만은 그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으면 더 귀여웠겠다. 더 약간 뭐랄까 달랐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놀랍고 아름다운 생활에 저 같은 이 꼬인 스타일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반전 있잖아요. 이게 누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무슨 뜻이었다. 이런 게 굉장히 그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네. 러브레터 영화 결말이 약간 그렇잖아. 그때 얘가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었구나 라면서 따뜻해지잖아. 네, 마음이 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골수 와우라는 게임을 지금 03년부터 했는데 그 게임에 이제 워크래프트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설이 있어요 월크래프트? 그럼 소설이 원작 엄청 길어요. 근데 주인공이 쓰라리라는 오크인데 쓰라리 인간들한테 잡혀가. 아기 때 오크 아기를 잡혀가서 인간으로 자라. 정글북이네. 그렇죠, 정글북 같이. 그래서 그렇지. 반대지, 그러니까 지금 반대지. 그러니까 오크가 인간한테 가서 인간 손에 자라면서 거기서 무사가 돼요. 오크인데.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다른 오크를 만나. 근데 이 오크는 잡혀왔어. 포로야. 근데 이 오크 포로가 쓰라를 보더니 이렇게 잡혀있다가 갑자기 막 오크말로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서 혹성 탈출이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더 쳐맞고 막 질질 끌려가. 근데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 다음에 쓰랄이 나중에 이 인간계를 탈출해서 다른 오크들에 와서 오크들의 대족장이 돼요. 그 다음에 물어봐. 자기 친구한테. 내가 옛날에 인간에 잡혔을 때 그 오크가 막 나한테 막 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난 무슨 말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오크 말은 몰라요? 오크 말은 몰랐지. 그랬더니 그 말은 지금 네가 알아들 수 있게 해석해 주자면 내가 얘네들을 처단할 테니까 넌 빨리 도망치라는 그런 말. 의리는 놈이었구나. 그럼 걔는 어떻게 됐어? 걔 죽었지. 죽었어. 말 못 알아듣고 죽였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아이씨 나 러브레터 얘기했는데 오크 얘기하고 있어 진짜. 오크 얘기가 죄송한데 저는 그는 아름다운 생물이다. 이것도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은 거죠. 전 약간 좀 그런 멘트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본인 작품 하시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다 봤는데 감정의 물성도 저는 되게 재밌었고 감정의 물성은 정말 그럴싸한 그럴 법한 이야기고 관내 분실은 약간 저는 여러분 다 보셨죠? 관내 분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영매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죠. 랑종 느낌. 랑종 보였습니까? 봤어요? 아니 이제 이 주말에 보는데 모든 생물에는 귀신이 있다. 근데 이제 영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죽고 나서 영혼이 사실은 이제 도서관에 있는 건데 그거랑 이제 연결해 주는데 연결 인덱스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아빠가 지웠더라.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 그 범인은 아빠다. 무당 얘기 그런 얘기. 그것도 재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생가설이 좋았습니다. 공생가설. 역시 따뜻한 이야기죠. 이거 따뜻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전 사실 소설이나 이런 거에서 따뜻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뭔가 SF라고 해서 약간 이 지적 호기심 이런 이 자극을 좀 원했는데 요거에서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일단 류드밀라 마르코프 러시아 사람인가? 류드밀라 마르코프가 이게 뭐 내용을 다 보셨죠? 짧아. 이게 금방 있습니다. 처음에는 류드밀라 마르코프가 그림을 막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수치를 입력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실제로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가 나는 공생가설은 정말 그 개연성이 정말 탄탄해.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냐? 뭘 연구하게 되냐면 고양이나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잖아. 멍멍 이러는데 이게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개가 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연구를 해요. 실제로. 닥터 두리틀이죠. 닥터 두리틀이죠. 근데 이걸 연구하다 보니 대충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는 뭘 연구하냐면 서울시 광진구에서 갑자기 광진구가 나왔는데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연구를 하는구나. 작가님 사실입니까? 어린이대 공원에서 광진구에 사는 겁니까? 광진구 호수 근처의 뇌해석연구소에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나? 애들이 옹알이를 마마마마 이러는데 이게 얘는 실제 뇌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연구하는데 연구 데이터가 나오는데
연구 데이터가 너무 성숙한 내용인 거야. 연구 내용이 나는 저 사람 저쪽과 빨리 연결을 회복해야 해. 뭐 이런 내용인 거야. 아니 씨 뭐 애가 뭐 이런 생각을 해. 애들분이도 아니고 애는 짭짭짭 이러는데. 그 처음에 이게 데이터 오류가 아닌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이걸 연구를 계속해요.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여기야. 어떻게 하면 윤리성을 더 부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오염된 거 아니냐. 전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작가님이 주변에 대학원생들이 많구나. 랩실에서 개고생해서 데이터 나오면은 데이터 엉뚱해. 가설이 달라. 데이터 오염 같은데? 야, 다시 해야겠는데? 이렇게 개고생하는 랩실에서 고생하는 대학원생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닐까. 여기 서울시 광신구는 사실은 포항공대 랩실이었다. 저는 그런 킹리적 가심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쭉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아기들의 뇌 패턴을 다 모아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류드밀라 마르코프의 이름이 나와. 세상에. 이 류드밀라 마르코프는 뭐였냐면은 생전 사람들이 처음 보는 행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평생을 그리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그녀의 그림과 이거에 엄청 매료됐단 말이지.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신생아에서 유년기까지 머릿속에 뭐 류드밀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왜 류드밀라 얘기가 나오나 알고 보니까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외계에서 인간들에게 윤리성과 이 도덕성을 어렸을 때 접속을 해가지고 아이 때부터 이들에게 이거를 이제 교육시키다시피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인간성은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 좀 되게 그럴싸했어요. 그러면서 그럴싸하다고요? 그럴싸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냐면 왜 우리는 유년기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가? 그들이 우리 유년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간성을 심어놓고 나가서 그래요.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이 연구팀이 부모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 아이를 키우게 하는 그런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말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배고파 졸려 무서워라는 말밖에 안 하더라. 그러니까 대조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뭐랄까 과학적으로 대조군도 있고 이 연구가 시작된 개연성도 있고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들의 생활이다 보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유년기의 기억이 없는가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동안 내가 살면서 왜 이건 이렇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풀어냈어요. 좀 그래서 되게 그럴싸했다. 저는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생가설이 저에게는 가장 원픽.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뜻한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따뜻한 뭐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일단 도덕성을 심어주는 정의의 감각을 알려주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유년기가 사실은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쨌든 이 사람 사는 세상을 되게 희망적이고 아주 그 파스텔 톤으로 보는 거죠. 그런 이 다른 작품도 물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시선은 참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류드밀라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그들의 존재를 자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뭐 행성에 대한 뭐 설명도 하는데 왜 류드밀라였나? 그게 또 안 나오지. 왜 류드밀라 마르코프였나?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면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동안 계속 이렇게 외계인이 와가지고 인간성을 심어준 건데 왜 갑자기 류드밀라 마르코프였는가? 왜 그녀에게 이 외계인들이 떠나지 않았는가? 이거 모르겠어. 이거 없어. 이거 잠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류드밀라 마르코프인 거예요? 난 그건 궁금하던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남겨진 이야기가 적었대. 또 그부 책임이구나. 그래서 기록이 없는 이 류드밀라 책인 것 같아요. 이 창작의 두각을 드러내고 뭐 그 내면의 목소리로 귀를 기울이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류드밀라 마르코프였는지 작가님 시간이 되시면 류드밀라 마르코프 씨 돌아가셔서 이거 여쭤볼 수가 없죠.
그 후손들한테라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류드밀라 마르코프였는가. 하지만 고독해서 자녀도 없죠. 큰일 났네. 망했어. 영원히 알 수 없게. 공생 가서는 끝이야. 공생가서는 류드밀라 마르코프. 근데 왜 그녀인지 너무 궁금해. 난 그거 너무 궁금하더라. 나 읽고 나서 되게 좋았는데 두 번째 읽고 나서 왜 류드밀라 마르코프였는지 이거 좀 루드밀라 얘기 좀 그만해. 궁금했어요. 그 류드밀라 마르코프는 러시아 사람인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뭐 벼락을 맞아서 그랬다거나 뭔가 납득되는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게 되게 좋았고. 그 맨 앞에도 순례자 얘기도 음.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게 이제 순례라는 게 뭐 여기서 설정된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외계의 어떤 행성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성년식이라는 것이 어딘가 순례를 하고 오는 이제 의식인데 이제 주인공들이 미성년자겠죠. 도대체 그 순례자들은 어디를 가는 것이며 또 이게 10명이 가면 10명이 다 안 돌아오거든요. 그럼 왜 안 돌아오는 것이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순례지를 찾아 나서죠.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는 것이 이제 이 소설의 세계관의 출발점인데 그 순례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지구죠. 그리고 지구에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이긴 해요. 약간 소울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요, 그렇죠. 영화 소울.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야심차게 이제 그 기원을 이 행성에서 왜 이 사람들이 살게 됐고, 뭐 이게 왜 분리가 돼 있고 이런 이제 기원을 좀 밝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소수자에 대한 연대 의식,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장치였던 건데. 아까 김 기자가 그 공생갓을 얘기한 것처럼 김치엽 소설의 장점은 되게 이런 상상, 그럴싸하다. 우리가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거 그런 기발함과 발랄함. 너무 좋았어. 들이 좋죠. 그걸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단편은 결코 짧지 않아요. 짧아서 단편이지만 단편 안의 세계는 완벽한 그 세계관이 완결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읽는 단편들은 우리가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단편들은 그 안에서 설명이 다 되고 스토리가 앞뒤가 맞아요. 근데 뭐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딘가 이거는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이게 조금 빈틈들이 여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백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SF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스토리는 완벽한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저의 그 취향입니다만 이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져야 돼. 우리가 SF는 가사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풍덩 뛰어들려면은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저는 감정의 물성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그 아쉬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마약류 관련된 거였다라고 하는데 봤죠? 감정의 물성 보시면 이제 그 뭐냐면 우울함, 공포, 뭐 행복 이런 들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돌 같은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이런 게 팔리는 건데 여기서의 궁금증은 그죠. 왜 우울이라는 거는 왜 사냐 사람들이? 왜 공포 이런 걸 왜 사서 이걸 들고 있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네가 공포 영화 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럴싸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득력이 되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마지막에 하려고 이게 이모셔널 솔리드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창 이제 인기가 있다가 이제 뭐 이거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각처에서 막 조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이 화자가 이모셔널 솔리드 대표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샌드위치를 사러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우연히 봐. 우리가 이재용 회장을 그렇죠. 편의점에서 마주치는 확률 같은. 그러니까 좀 약간 요런 게 약간 뭔가 조금 더 장치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었겠다. 뭐 이 사람이 화자가 뭐더라? 화자가 기자던가 화자가 무슨 뭐 담당자인데 무슨 맞아 이 사람이 무슨 잡지 무슨 뭐 담당자인가 뭐 그래요. 그 뭐 인터뷰 요청을 했다거나 뭐 여기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하게 되는 계기를 좀 장치를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카페에서 샌드위치 사려고 이따가 그래서 약간 약간 맥이 약간 탁 풀리는 좀 그런 게 그럴 순 있는데 이 개연성이 떨어지는 건 부인할 수 없죠.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었다. 어쨌든 이 읽고 나면 이 표지의 어떤 생경함이 이해가 되죠. 이 표지는 뭐냐? 이거 희진이에요, 희진. 희진이 본 그 행성이야. 왜냐면 여기 지금 달이 2개 떠 있잖아요. 뭐 다리 별이 하나 둘 이게 5개라 5개 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떠 있잖아. 이건 구름이고. 이거 펼치면 더 많지. 자, 그런데 김초엽 작가의 이 소설에 불편하다는 댓글이 저희 댓글에 달렸습니다. WES님이 김초엽이라니 헛웃음이 난다. 진짜 읽어볼 가치가 있는지 읽어봐라. 김혜란도 아니고 김초엽이라니 그만 볼란다. 여성주의 만세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뭐야 조사하면서 뭐 여성주의 뭐 페미니즘 관련된 뭐 쪽에서도 뭐 그쪽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나 이거 읽으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냥 소설 자체로 되게 재밌고 따뜻한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런 시선이 담겨 있는 소설이었고 되게 좋았어요. 정 기자는 이런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견 없이 책을 읽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전혀 이런 생각 안 들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감히 이제 저도 그런 반응이나 뭐 커뮤니티 분위기들을 봤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참 무식한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작가에 대한 적대감, 근거 없는 적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성주의적인 관점들이 녹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수자 그리고 사회 어떤 그 뭐 불평등에 엄마의 대해서 경력 단절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긴 나오니까. 하죠. 네. 뭐 그게 여성주의입니까? 여기선 젠더의 그 틈새가 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작품 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는 것은 이 올바른 독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되게 불필요한.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보고 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나서 그냥 그렇구나 맞아. 엄마는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 과학자가 그렇게 혼자 외롭게 그러고 공권력을 동반한 남자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정말 소수자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사랑 같은 것이 정말 존재할 수 있겠고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따뜻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당연히 뭐 페미니즘도 뭐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그동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억압받았던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해결하자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사상 자체는. 그래서 그런 걸로 굳이 막 프레임을 씌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게 SF 소설인데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따뜻한 SF 소설을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나? 왜인 것 같아요? 아까 정혜주 작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특히 그 8, 90년대 SF 거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작가 중에 뭐 필립 K. 딕 같은 저 아이작 아시모프. 디스토피아가 많잖아요. 메트로 엑소더스 뭐 그리고 뭐 폴아웃 뭐 영화도 다 그렇잖아. 뭐 매트릭스나 그렇죠. 뭐 뭐가 있죠? 블레이드 러너 아까 얘기한 것도 그랬고 너무 그 과학 기술로 인한 피해가 익숙해. 맞아요. SF의 설정이 돼버렸어요. 일단 핵 터지고 시작해. 그리고 뭐 매트릭스는 그 하늘이 불탔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편견이 생긴 것 같아. 그리고 SF는 기본적으로 그런 설정들로 서사를 묻어버린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장르 문학이라고 그냥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하위 분류를 해버린 그 관습이 있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속 SF 설정을 걷어내고 보면은 우리가 문학에서 하려는 그 인간 중심의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기 분명히 담겨 있고 그게 조금 더 그 설정을 뚫고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훨씬 더 이게 힐링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좋았어요. 저는 근데 저도 뭘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로 SF 영화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SF 영화로 만드는데 따뜻한 얘기를 하려면은 제작비만 많이 들고 별로 이렇게 싸워줘야지. 싸워줘야지. 화려하게 막 쫑쫑 뿅 다스베이더 나오고. 다스베이더 나와서 이렇게 뭉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화려함 같은 거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따뜻한 얘기를 이제 할 그만한 여유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SF에서 나오는 상상력을 가지고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이게 타산이 많을 때 따뜻한 얘기를 하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진 못했는데 무슨 영화인지 압니다. 네, 그 에드 아스트라 같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그 뭐 약간 에반게리온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아버지에 대한 이 뭐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세계 지구 멸망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에드 아스트라가 약간 그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막 화려한 액션씬 같은 게 거의 이제 달에서의 그 추격신 빼고는 거의 없는 SF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흥행이 엄청 잘 되진 않았어요. 브래드 피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SF 상황에서 주는 그 감정선 같은 게 이게 만드는 게 쉽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고 나서 저도 봤는데 난 그냥 그렇더라고. 브래드 피트 되게 좋아하는 배우고 감독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지만은 그게 꼭 이걸 SF로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왜요? 그 그래비티 보면 그 그래비티의 주제가 어떤 희망, 소통, 사랑 이런 거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는 게 그래비티가 압도적일 수 있었던 거는 우주에서의 그 적막감, 그렇지. 우주에서의 그 외로움, 이걸 정말 극한까지 표현해낸 그런 촬영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납득이 되고 나중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안도감과 그 희망과 이런 게 더 극대화되는 그런 영화였던 건데 뭔가 이런 SF에서 이런 감정선을 살려내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에드 아스트라 보면 느꼈는데 이 김철욱 작가는 오히려 그 소재를 가지고 되게 용감하게 전 이런 따뜻한 몽글몽글한 주제와 주제의식을 다뤘다는 게 전 되게 놀랍어요. 근데 이런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게 내가 한 권만 읽은 놈인 거야. 제일 위험한. 제일 위험한 놈이야. 여러분 아시죠? 이게 한 권만 읽은 놈이 제일 무서워. 제가 다른 SF 소설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김초롱만 봐서 이 SF 소설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런 게 많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난 이것만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한 권을 읽는다면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고. 충분히 읽어볼 만한 정말 이 중에서 본인이 나는 어떤 편이 제일 좋았다. 왜 그 이유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좋은 책을 읽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뭐 김철욱 작가 저 이름도 몰라서 저희의 어쨌든 그 레이저에 대한 시각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이저 뭔 레이저? 그 저희 이 우빛 속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그걸 쏴서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죠. 여러분 좀 설명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생각 좀 더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번 화는 작품을 이게 우리 방송을 통해서 뭔가 더 이해하고 이런 것보다 약간 우리 걸 보고 책을 보시는 그 계기였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김철욱 작가님 다음 작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김철욱 작가 작품 얘기를 마무리하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다룰 예정입니까? 우리 소개 안 해요? 책? 아니 그 추천? 이거부터 하고 다음 주 이거부터 하고. 다음 주 이거부터 해? 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다음 주에는요. 그 1995년에 출판된 은희경 작가. 은희경 작가. 근데 다음 주는 처음으로 장편입니다. 벼락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룻밤 사이 읽을 수가 없어. 와 오늘부터 읽어야겠네. 새의 선물. 새의 선물? 네. 기프트 오브 버드. 새의 선물을 다음 주에 제가 새의 선물이요? 우리 방송이 언제 나가죠? 월요일에 나올 것 그러면 같은데. 하루 전 일요일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 리포트를 하는 작품인데 되게 일단 장편이고 좀 길어요. 근데 두꺼운 장편이야? 좀 있어요 분량이. 큰일 났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재밌고 읽기가 쉬워요. 무슨 내용인지 아예 말하지 마시고. 예. 제가 좋아할 것 같나요? 아니요. 진짜 내 안 좋아할 것 같아? 재미는 있어. 그래? 제가 안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럼 여러분 새의 선물 기프트 오브 버드 읽어보시고 같이 얘기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정혁이 마지막으로 좀 감상평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이거 제가 너무 김철욱 작가 오늘 좀 뭐 감상을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매번 그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소개했다는 거는 우리가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2시간 정도
좀 이렇게 썰을 풀어도 될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팬층이 워낙 두터운 책이라 무서운가 봐. 아니 그분들이 팬분들이 자 들어가자 이러고 볼까봐 또 무서운가 봐. 우리 이 오늘 대화에 좀 깊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팩트 체크도 해주시고. 야 자식들아, 그 니네가 SF의 S도 모르는 새끼들이 떠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원래 그런 거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희도 발전하는 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풍성하면 다음 주에 그걸 좀 따로 얘기할 수도 그 따로 있잖아요. 또 다룰 수 네.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희는 그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그렇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도둑놈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 과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천문학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좀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작고 저 위에 있는 세계가 저렇게 넓은데 왜 인간은 하필이면 이 지구에서만 이 지성생명체가 생겨났고 왜 저 바깥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을 수가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려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 어떤 미래가 등장하든지 사실 그건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작품들 속의 어떤 세계들이 뭔가 약간 현실 도피처럼 느껴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조금은 더 나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쓰고 싶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나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계에 맞서는 것보다는 약간 휩쓸리기를 선택하는 게 그냥 현실적인 우리의 선택인데 제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는 그것보다 좀 더 강인한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응원하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 그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어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게 약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문학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다고 생각하는데 문학이라는 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종류의 소외가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인물들을 되도록 이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이런 새로운 좀 다른 종류의 소외를 그냥 등장시키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어떤 베이스로 까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인물들을 자꾸 그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이해의 영역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이것을 자꾸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수록 좀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를 바꿔볼 수 있다는 거. 세계의 구조를 바꿔보면서 물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세계 자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이 유토피아는 가능한 것인지 디스토피아의 어떤 모습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SF가 아니면 던지기 힘든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비틀어보는 부분에서 저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나에게 독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글을 써서 피드백을 받고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은 내 책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그냥 작업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자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먼저 나올 작품은 지구 끝의 운슬, 이미 선공개를 했던 장편인데요. 근데 이 장편도 처음 선공개했을 때보다 좀 많이 다듬어지고 디테일이 많이 추가되어 있어서 이 작품은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지구 종말에 가까운 상황에서 식물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썼어요. 이 식물이라는 제가 몰랐던 세계를 접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독자님들에게도 약간 식물의 세계가 정말 이렇게 흥미롭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하게 다양하게 쓰는 작가가 되고 싶고 일단은 약간 신뢰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쓰는 모든 작품들이 독자님들이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저도 막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와중에 어떤 작품들은 성공하고 어떤 작품들은 실패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살폈을 때 그래도 이 작가의 작품은 읽었을 때 시간 낭비는 아니다. 이 작가의 작품 계속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가로서 길을 써나가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어땠습니까? 불안. 선상원 같아 점점. 아 진짜로 진짜로. 왜요? 오늘은 뭐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진 않대. 저 평소에도 딴짓 많이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도 2시간을 했네. 큰일 났네. 아니 2시간 해야지. 이건 거의 이것도 어차피 거의 편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내용이 다 좋아요? 자 이거 사운드 잘 나가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점심 같이 드실 분 같이 먹죠? 가시죠. 작가님 저는 아 진짜 밥을 먹어야 될 거냐. 밥 먹고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중간 식당에서 같이 먹으러. 괜찮아요. 드세요. 아 밥을 먹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 밥을 먹을 시간이 안 돼요. 우리가 녹화 15분 더 했으면은 그 15분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밥 먹고 가요. 알겠어요. 신원 식당에서 후룩 뚝딱 먹어. 이거 정리해 내가 이따 와서 내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밥부터 먹고 와요. 끌까요? 예, 끝이죠. 아 지금 안 끄고 있어. 취소 누르면 안 되고 네모 눌러야 돼. 네모. 취소가 뭔데?